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출신 황운하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정치권에도 강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을 위해 혁신하는 정당의 진정 어디인지,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누가 더 잘 대변하는지 냉엄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칙과 특권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검찰의 개혁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검찰 이슈가 방송과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상황을 봐야 합니까? 검찰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또 넘겨야 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경에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없는 것은 없지만 끝이 있는 것은 적다는 뜻으로 마무리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검찰개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보다도 더 마음이 무거우실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검찰개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한 게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장관님 기억에? 제 기억으로는 국민의 정부 맞습니다. 말 네. 아마 네, 장관님께서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초대 법무비서관 하시면서 그때도 이제 검찰개혁 이슈가 본격 등장했었습니다. 예. 저도 검찰개혁 얘기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몇 가지 사건을 소환해 보면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검찰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이 법무비서관 하실 때 일인데 오다리 사건 그 예. 기억하십니까? 예. 예. 지금 동아일보 당시 보도가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법조 브로커와 통화한 현직 검사 20여 명 감찰. 이런 그 당시 2003년도 4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때 통화한 검사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야당 모 재선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형사처벌 받은 검사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도 금품 수수는 확인됐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 같으면 형사처벌되거나 파면되거나 했을 텐데 왜 아무도 파면도 안 되고 형사처벌도 안 됐습니까? 장관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확실히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학의 사건 잘 아시죠? 예. 이 본질이 뭡니까? 김학의 사건. 김학의의 불법 아닙니까? 국민을 공분케 했던 문제의 그 장면, 그것이 김학의 그렇죠. 사건의 본질입니다. 다 김학의라고 했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다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은 다 김학의라고 했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하면서 그 피해 여성이 처절하게 절규를 하는데도 사건을 2번이나 덮은 게 검찰입니다. 그 검사들 처벌됐습니까? 1차 사건은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처벌될 수도 없고 2차 사건은 무혐의 났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고발 사건이 2차 무혐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건을 덮었던 검사는 아직 처벌 못 받고 있고 이게 변장하고
야반 도주하려는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람을 긴급 출국 금지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니 그게 권력형 수사니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말이 바뀐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 절차적 정의는 우리 형수법에도 또 법원 측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의 어떤 원리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는 실체적 정의를 포기하는 절차적 정의만의 정의는 있지 않습니다. 저는 김학의 총칭하여 김학의 사건,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역사를 통해서 서로 모순 상충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복귀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정의에 관한 기준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출금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일선 검찰의 수사팀의 얘기도 그냥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국가 수사작용이라든지 재판작용의 최종의 결과는 국민들에 대한 공감과 설득,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해주는 그러한 범위 속에서 저는 사건의 본질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차적 정의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똑같은 강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김학의의 불법을 덮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 강도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엊그저께 법사위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요. 다 문제의 그 장면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그것을 정말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쌍의 남성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표현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최소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여부에 대한 현재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강도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의원님 말씀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수사지휘를 한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러한 그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자제해야 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입장 이해하겠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 도주했던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받다가 업자로부터 6천만 원 받았고 갈비 100세트 받았고 인천의 골프장에 선결제한 돈으로 골프 쳤습니다. 그때 골프 같이 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 당시 특수일부장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해외 도주했습니다. 인터폴에 잡혀옵니다.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구속 기소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우진 서장은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당시 윤석열 당시 특수일부장과 통화했던 내용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사건 무마 과정에 변호사 알선 등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 내의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검찰이 정권 상대로 수사하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듯이 한다면 벌써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좀 양해를 바라고요. 뭐든지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엄정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검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검찰의 반칙과 특권의 표상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 고래고기 사건의 앙심을 품은 검찰이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 이른바 울산 사건입니다.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있는 범죄는 덮고 없는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99만 원 불기 세트 아시죠? 예,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사건 처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비판하고 분개하는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제19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한 대안이 바로 공수처였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출범 후 5개월 동안 무려 1,57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는 김기현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공수처가 입당도 하지 않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고발건을 공수처가 직접 강도 높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첩했습니다. 이 사건은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예, 전혀 모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김기현 당시 의원은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전후로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은 수억 원의 현금을 시드기를 통해 가족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FIU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두 분은 모두 직업도 일정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거액의 현금을 누군가로부터 수령해서 생활비와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죠. 경찰 조사에서는 자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부정한 돈이라는 자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부정한 돈을 자신의 형과 동생을 경유해서 받은 다음에 이를 선거 자금에 사용했다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가정을 해서 지금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뭐 이런 내용을 과거에 접한 적은 있는데요. 이것이 수사 사건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를 거쳐서 검찰로 이첩이 되는 그 과정은 전혀 모르고 지금 질문하신 것은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인데요. 14년이라서 이제 금년 7월이면 공소시효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과거 한 차례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경찰이 밝히려고 하던 사건을 계좌를 가로막아서 또 덮었었습니다. 이 사건이 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비서관이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검찰, 무소불위의 권한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도 의원님 현직에 계실 때도 뵙고 그때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참 높이 참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끊임없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11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차 수사권 조정이 미완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사권 개혁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이제 수사권 개혁이 시행이 됐고 구체적인 아까 우리 박형수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이행을 위한 지금 직제령 개편, 직제령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느끼는 일선에서 우리 경찰이 상당한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특히 LH 사건 수사에 있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있는 현실을 제도로서 잘 정비를 한 것이긴 하지만 수사권 개혁이 안착을 해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대로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검찰이 일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박탈감이랄까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검찰의 권한은 제가 보기에는 피부로 느끼는 검사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수사권 조정과 개혁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6대 범죄로 제약이 됐고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우리 박형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일선의 검찰청의 주요 전력인 일선 형사부는 사경의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사법통제적 관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은 헌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소 독점권 달라졌습니까? 공수처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소 독점권에 대한 일부 예외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의미를 부여할 변화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크게 보면 직접 수사권, 독점적 영장 청구권, 기소 독점권의 큰 틀의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비입법적인 과제들, 이른바 인력, 예산, 직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들의 3급 대우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달라졌습니까? 검사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검사장 수 줄었습니까? 예, 변화가 없습니다. 7,000명에 육박하는 검찰 수사 인력 줄었나요? 수사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특활비 등 수사 관련 예산 줄었나요?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많이 좀 줄었고요. 특정 업무 경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특활비에서 예산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인력, 예산, 직제에서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황운하 의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크게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사법통제적 관점, 인권보호적 관점, 제가 아까 박형수 의원님 세 번째 증거를 하는데요. 그 질문에서도 사실상 이 수사권 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인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프로테이지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선의 우리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건 처리에 대해서 충분히 자긍심과 자부감을 가질만 한데 직접 수사만 도드라지고 뭔가 조명이 되는, 그리고 또 인사에 반영되는 그러한 과거의 오랜 동안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선 형사부 공판 검사들을 우대해야 된다.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인 사법통제와 인권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이 인력이나 어떤 그 예산이나 직제의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작년 올 초 4월 한 2월 기준 4월 기준 이렇게 놓고 보면 경찰에서 송치 사건이 많이 줄은 듯하나 4월부터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 특히 예산과 어떤 인력에 관한 부분들은 한 6월 정도 전반기 통계가 좀 다 나온 뒤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장관님이십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개혁 과제, 이 비법적 개혁 과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공약 기억하십니까? 예, 예.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조금 사실은 무소불위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큰 건 역시 이제 검경 간의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조금 아까 의원님께 지적하셨던 제19 감싸기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킨 것 이런 등등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검찰은 스스로 이제 이런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연간 5만 건에서 8천 건 정도, 약 6분의 1 규모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업무가 6분의 1로 줄으면 그에 비례해서 인력과 예산이 6분의 1로 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뭐 다른 업무들 같으면 그럴 텐데 네. 지금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제 인권 보호라는 자신들의 고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1차 수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혹은 법리 오용이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6분의 1로 줄었으니 인원도 6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건 조금 검사 숫자는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줄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직접 수사가 6분의 1로 줄었는데 조금 수사관. 의원님 지금 가독이 알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요 검경 수사권뿐 아니라 이게 개혁을 시작을 할 때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시작할 때 지금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장기적으로 이제 한국의 FBI로 국가수사기관을 만들 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 있는 이런 유능한 수사 인력들도 합류시켜서 국가수사기구를 만드는 그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조금 그 과도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예산이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님, 기재부 장관님 내년에 보자는 식으로 오물쭉 넘어갔습니다. 저는 검사들의 논리에 장관도 기재부도 포위되어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에서 특정 업무 경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또 넘어가실 건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금년 예산 편성의 내용을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도대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는 역할은 확 줄었는데 옛날과 똑같은 그런 어떤 국민의 세금을 쓴다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의원님 지적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방향 크게 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게 검찰개혁 기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사관 인력과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금년에도 좀 걱정이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어물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 아마 딱 의원님 지적하신 인력 조정 등에 관해서는 아마 정부 조직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공수처하고 경찰청 국수본의 업무는 무척 늘어났습니다. 여기 인력 부족이 허덕이고 검찰은 업무가 6분의 1을 줄었는데 직접 수사관 인력을 하나도 안 줄이고 이건 상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난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중수청의 설치가 정권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예 기간을 길게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 직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부패 완판이라는 부패 완판이라면서 종전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국이 그렇다면은 부패 완판의 나라입니까? 저는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말 바꾸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이에 대해서 야당의 지도자들,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서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야 모두 누가 더 국민 보호에 앞장서는지 선의의 경쟁을 해 더 생산적인 정치고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길 간절히 경청해 주실 겁니다.